안녕하세요. 세상담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당대표가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간 거였다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제 서울공항 풍경 한번 다시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G7 출국길에 김혜경 여사 옆 오른편엔 김민석 총리, 왼편엔 강훈식 비서실장, 정청래 당대표 자리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전원부제, 그동안 모든 순방을 빠짐없이 배웅하던 그 당대표가 말이죠. 지상파 뉴스는 한 줄로 처리하고 넘어갔어요. 대통령 부부 G7 출국 끝. 근데 한국 정치를 좀 보신 분이라면 아시잖아요. 공항 활주로에서 누가 서고 누가 안 서는지, 그 그림 한 컷이 얼마나 무겁게 익히는지. 이 시그널 누가 봐도 보입니다. 친정청계에서 박수현 의원 같은 분들이 나서서 대표를 배려한 것일 뿐이다. 식으로 해석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표정 자체가 이미 다른 톤이었어요.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 그분들도 알고 계신 거예요. 친정 청계 인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명에 나선 그 시점 자체가 사태의 무게를 거꾸로 증명합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던지고 싶어요. 왜 정청래 대표가 못 나갔는가? 왜 하필 이 시점에 한 번도 배웅에 나선 적 없던 김민석 총리를 굳이 옆자리에 세웠는가? 오늘 저는 이걸 세 층으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표면, 동기, 그리고 결과.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의 60일이 어떻게 짜여 있는가? 미리 한 줄 드릴게요.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길에 공항으로 배웅 나갔던 김무성, 유승민이 3개월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 패턴을 알고 어제 풍경을 다시 보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단순한 일정 마찰 아닙니다. 민주당의 다음 인연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정확히 2달. 그 단상에 누가 서느냐, 그게 2028년 총선 공천권이 어느 손에 들어가는지 결정합니다. 그 공천권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이재명 정부 5년 후반부의 동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결정해요. 한 줄 정리하면 어제 공항 풍경은 8.17의 사전 신호탄입니다. 그 60일의 룰북이 이미 한번 공개적으로 발표된 거예요. 공천권의 무게가 왜 그렇게 큰지 한번 짚고 갈게요. 누가 공천을 주느냐, 그게 결국 누가 의원의 진짜 보스인지 결정합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누구 손에 두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동력 자체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17이라는 날짜 하나가 한국 정치 다음 5년의 분기점이 됩니다. 근데 지상파 뉴스에서는 이 그림 안 보입니다. 종편 패널 토론에서도 당내 불협화음 한 줄로 처리되고 넘어갈 거고요. 보이는 분들에게는 한국 정당 정치 한 페이지가 다시 쓰이는 시간이고, 안 보이는 분들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2달이에요. 오늘 보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쪽이실 거고요. 세 층으로 들어갑니다. 표면, 동기, 결과 갑시다. 먼저 표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출국, 서울공항, 김혜경 여사 오른편에 김민석 국무총리, 왼편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끝이에요. 당 지도부 전원 부재.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모든 순방에 배웅을 갔어요. KTV 약속 논란 같은 잡음이 있었던 순방까지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단 한 번도 배웅에 등장한 적이 없었어요. 어제는 그 두 사람의 역할이 정확히 바뀐 날입니다. 공식 해명도 한번 보세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선관위 관련 수습이 필요하니 오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했다. 이지은 대변인은 어떻게 풀었냐면 통선 치르라 고생한 정청래 대표 및 지도부를 배려해서 쉬게 해준 것이다. 자, 배려라는 단어 정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총리는 왜 그 배려에서 빠집니까? 총리도 행정의 한 축인데 배려가 필요하다면 다 같이 배려받아야죠. 한 사람만 빠진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이지은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도 짚어볼 만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정하는 톤이었지만 그 부정의 강도와 시점 자체가 신호의 무게를 거꾸로 인정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친정청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만 부정의 톤 자체가 신호가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거꾸로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책임이다.
동시에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처럼 굴면 안 된다. 배신 운운하는 거 안 된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 환대해야 된다. 당시엔 일반론처럼 들렸어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매부쇼에 나와서 사전 투표날 배신이라는 단어를 굳이 꺼냈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호의 한 가닥이었어요. 어제 공항 풍경은 그 가닥들이 한 점으로 모인 마지막 그림이고요. 그게 어제 일이 아닙니다. 1주년 회견 이후로도 같은 톤은 반복됐어요. 공식 회의 발언 비공개 회동에서 새어나온 메시지, 정무직 인사 패턴 어느 한 자리에서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단일한 방향으로 정렬된 메시지가 어제 공항에서 의전 그림으로 가시화된 거예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거죠. 2015년 사례 한번 보고 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그해 3월 중동 순방,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구 공항까지 나와서 배웅했어요. 대통령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림 좋았습니다. 그 3개월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명한 배신의 정치 발언이 나왔습니다. 유승민이 날아갔고요. 그해 9월 유엔 총회 출국 김무성은 공항에 없었어요. 배웅 정치는 한국 정당사에서 한 번도 가벼웠던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어땠나요? 이준석 당시 당대표 징계 국면이 진행되던 시점에 공항에 못 나갔습니다. 이미 정치적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죠. 한국 정치에서 배웅 풍경은 일종의 권력 지도예요. 누가 카메라 앞에 서고 누가 안 서는지 그게 다음 분기의 정치 일정을 미리 보여주는 안내판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오늘 반응도 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해서 대통령이 이겨야 할 것을 졌다라는 평가에 공감한다. 그리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당정청 원보이스를 강화해 가겠다. 표면적으로는 꼬리 내린 듯한 톤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한 줄이 끼어 있습니다. 백서 발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외부 인사, 내부 인사 절반씩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담겠다. 자, 이 백서가 무엇을 담느냐가 다음 한 달의 변수예요. 패배 책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그 설계가 이 백서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패배 지역 한번 짚고 갈게요. 성남, 안성, 안산, 부산, 북구 이거 공교롭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성이 깊은 지역들이에요. 성남은 본인의 정치적 출발점이고 안산은 측근 비서가 출마했던 곳이고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어떤 진단이 나오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졌다. 당이 캠페인을 못했다. 그 진단 한 줄이 어제 공항 풍경으로 이어진 겁니다. 배려라는 말이 정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한번 본 적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거 졌고 그 책임을 당대표에게 묻는 거다. 그래서 배웅에 안 부른 거다.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첫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 처리 깔끔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단순한 책임 처리라면 굳이 이 방식이어야 할까요? 책임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공개 면담이 있죠. 비서실장 통한 메시지 전달이 있죠. 공식 논평이 있죠. 당내 회의에서 한 줄 흘리는 방법도 있고요. 모두 효과적이고 모두 카메라에 안 잡혀요. 그런데 굳이 공항에서 카메라 앞에서 누가 봐도 한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건 책임 처리가 아니에요. 다음 60일의 게임 룰을 미리 정해놓는 작업입니다. 정청래 대표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 전원, 권리당원 전원, 그리고 진보 진영 스피커들 전원에게 동시에 공개된 게임보드의 첫 수예요. 굳이 이 방식으로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누가 봐도 보이는 방식으로 보낸 신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방식을 선택한 순간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으로 한 발 들어간 거예요. 비공개로 처리했다면 언제든 뒤로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림으로 만든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신호가 된 거고요. 즉 이건 일회성 메시지가 아니라 8월 17일까지 2달 동안 유지될 정책의 첫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곧 던질 카드가 정해져 있죠. 윤석열도 이준석 못 나가게 했다. 윤석열과 뭐가 다르냐? 이 비교가 곧 사설로, 칼럼으로, 종편 패널로 나옵니다. 그 비교가 성립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먼저 공천권의 무게부터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면 2028년 총선 공천권이 그 손에 들어갑니다. 공천권이 들어간다는 건 한 가지를 의미해요. 그 라인으로 공천받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정확히는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더 이상 모든 변수가 아니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 5년 중 마지막 2년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변수입니다. 진영의 스피커 분포도 한번 보세요. 정청래 대표 뒤에 누가 있느냐? 김어준, 최욱, 유시민, 진보 진영의 가장 큰 스피커 3명이 정청래 라인에 있습니다. 반대편 비교가 안 돼요. 오창석 정도가 유시민과 정면으로 부딪혀봤지만 전력 차이가 큽니다. 즉 정청래 체제가 굳으면 여론 동원력의 한쪽 축 전체가 정청래 손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당내 경쟁이 아닙니다. 임기 후반부 정치적 생존의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 우리가 알던 이재명은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명쾌하고 야성이 있고 한방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정청래 대표하고 결이 비슷했어요. 그 두 사람 한때는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대통령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넓게 쓰겠다. 진영에 들어온 사람 다 품고 가겠다. 야당처럼 굴지 마라.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출국 직전까지 반복한 얘기입니다. 이거 정치적 메시지예요. 내 리더십이 변했다. 그 한 줄을 정책으로 인사로 의전으로 1년 동안 깔아온 겁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대통령이 그리는 것은 단순한 당내 경쟁이 아닙니다. 일본 자민당이 60년 가까이 사실상 일당 체제로 운영됐던 그 그림. 한국에서 개혁 진영이 그런 우위 체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그 가능성을 일련의 경제 지표로 확인한 거예요. 일당 체제의 설계자에게 필요한 당대표가 누구인가? 그 질문이 지금 깔린 겁니다. 한 방의 정치가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 정세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 인내가 어제 공항 풍경으로 모인 거예요. 서사가 1년 동안 쌓여왔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어제 공항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신호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조국 혁신당 합당론의 국면, KTV 악수 논란, 공소 취소, 음모론, 검찰개혁 국면에서 참모들이 공격받았을 때, ABC론 나왔을 때, 대통령 사진 사용 제한 논란 한 줄로 깨어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어제는 마지막 한 컷이었어요. 그동안 설마 하던 분들이 이게 맞구나, 이 전선이 맞구나 확인한 겁니다. 자, 이제 보수 측이 곧 드리밀 카드 정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도 이준석 밀어냈다. 같은 그림 아니냐. 이 비교가 성립하려면 윤석열 정권에서 이준석을 밀어낸 그 행보가 어디로 이어졌는지 보셔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까지 연결되는 그 모든 과정 중 첫 단추 중 하나였어요. 사법 리스크 회피,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가져다 쓴 패턴, 당장악을 통한 견제 무력화, 이 모든 흐름의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흐름인가요? 사법 권력의 사유합니까? 헌정 질서의 흔들기입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공약이 거꾸로 뒤집히고 있습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두 사진을 옆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표면만 닮은 거예요.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그래도 같다고 우기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우기는 패턴이 어디서, 어떤 시점에, 어떤 매체에서 일제히 등장하는지 그 그림부터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충수예요. 본인들이 12.3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같은 매체들이 같은 시점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이 완성되려면 8월 17일에 누가 단상에 서느냐가 결정돼야 해요. 그 결정은 이미 어제 공항에서 한번 발표된 겁니다. 이쯤에서 정리해보면 두 사람의 리더십 결이 다르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한쪽은 명쾌함과 한방의 정치예요. 다른 한쪽은 넓게 품고 길게 보는 정치고요. 둘 다 한국 정치에서 필요한 결이에요. 다만 어느 시기에 어느 결이 맞는가 그 질문 위에 어제 공항 풍경이 놓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방의 정치란 무엇이었습니까? 2022년 대선 패배 직후에
그 응축된 에너지, 검찰 수사 한가운데서의 야성, 2024년 총선의 압승까지 끌고 갔던 그 명쾌함, 그 리더십이 한국 진보 진영의 한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같은 리더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야권이 아니라 집권 세력이 됐기 때문이에요. 야권의 리더십과 집권 세력의 리더십은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만에 그걸 본인이 가장 먼저 인식한 거예요.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할게요. 이건 갈등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정리예요. 공항에 비어있는 자리가 8월의 무대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 한 줄이 어디까지 가는지 풀어볼게요. 8월의 무대라는 건 단순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단상에 서는 그림만이 아닙니다. 그 단상에 서는 순간 행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하나의 정책 라인으로 정렬되는 체제가 가동되는 거예요. 정책의 입안부터 입법 그리고 집행까지 한 호흡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됩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식의 정렬은 거의 처음입니다. 이 분석 지상파 뉴스에서 보셨을까요? 종편 토론에서 들으셨을까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 한 줄로 처리되고 넘어갈 이야기, 그 한 줄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고 계신 분들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적벽대전 한 장면이 떠올라요. 조조의 수십만 대군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동남풍 한 번이었어요. 형세는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진영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동남풍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를 어제 공항에서 한번 가르쳐 준 겁니다. 8월까지 2달 그 바람의 방향을 읽느냐 못 읽느냐가 정청래 대표 본인의 다음 자리를 결정해요. 자, 8월 17일 이후의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카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표명한 상태예요. 단 본인이 선거 전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당선되면 대통령과 자기 앞날에 대해 상의하겠다. 무슨 뜻이냐? 대통령 의중이 다르면 자기 입장을 조정한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어제 메시지로 대통령 의중이 어디로 굳었는지 누가 봐도 보입니다. 그러면 송영길 출마 의지 자체가 흔들립니다. 자기가 나가서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고 싸울 명분이 없어졌어요. 박찬대 사례도 짚어야 해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후보가 사실상 친명 후보였습니다. 결과는 설렁설렁 밀다가 졌다는 게 당내 평가였어요. 그게 학습이에요. 이번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노골적으로 밀어야 한다는 결론. 어제 공항이 그 결론의 첫 가시화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 보이게 그런 식의 정치는 끝났다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가능한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 출마. 단 이번엔 당원 1인 1표제가 그동안의 안전판이었는데 그게 흔들립니다. 왜냐? 핵심 지지층조차 누구를 지지하느냐보다 선거에서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 깊은 성남, 안산, 부산, 북구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 한 줄이 정청래 간판으로 2028년 총선 이길 수 있나? 이 질문을 당원들 머릿속에 심어놨거든요. 그 질문이 한번 밝힌 이상 표 계산이 달라집니다. 둘, 출마 포기. 정치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1년 동안 짊어진 정치적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느냐의 문제가 남고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최욱 씨가 정준희 씨와 대화 중 실수가 있어서 사과 방송까지 가게 됐잖아요. 정청래 대표를 뒷받침해온 진보 진영 대형 스피커 중 한 축이 자기 검열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전력이 약화된 신호입니다. 그 축이 흔들리는 시점에 어제 공항 신호까지 더해지면 정청래 진영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야 할 변수가 있어요. 8.17까지 2달 동안 진영 내 매체 톤이 어떻게 정렬되는지 그게 결정적입니다. 매부쇼 라인이 어느 후보를 명시적으로 미는가, 김어준이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그 신호 하나하나가 권리당원 표심에 직결됩니다. 정청래 진영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그 매체 라인 자체가 흔들리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어제 신호가 강한 만큼 매체 라인에서 어느 시점에 누가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느냐, 그게 다음 한 달의 풍향계가 됩니다. 자, 이 프레임을 잘못 굳어지게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이재명도 결국 윤석열과 같다. 이 한 줄이 자리 잡았을 때 가장 웃는 쪽이 어딘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보수 매체들의 다음 사설톤이 어떻게
잡힐지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당대표가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간 거였다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질문의 답은 이제 한 줄로 정리됩니다. 못 나간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톤 정리하고 갈게요.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으로 짊어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통선을 치러낸 사람이고 당을 지킨 사람이고 윤석열 정권 내내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그림 넓게 품고 길게 보고 자민당 60년처럼 한 시대를 설계하는 그림, 그 안에서 어떤 호흡이 맞는가, 그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 어떤 리더십이 어울리는가, 그 질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정당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치적 흥망성쇠 차원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가 다음 시대의 집권 정당으로 자기를 재구성하는 단계예요. 그 재구성 과정에서 누가 어디에 서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선택, 김민석 총리의 호흡, 그리고 매체 라인의 정렬까지 60일 안에 다 결정됩니다. 사마이가 공명을 상대할 때 어떻게 했죠? 한 번에 결정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들여 정세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 인내가 결국 판을 가져갔습니다. 어제 공항은 그 인내의 마지막 한 컷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되면 새로운 질문이 자리에 앉습니다. 8월 17일에 김민석 총리가 단상에 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당의 당대표가 행정부 총리 출신이라는 구조, 이거 한국 정치사에 한 번도 없었던 형태예요. 삼권 분립의 그림이 어떻게 다시 그려지는가?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가 진보 진영 안에서 어떻게 제정이 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설계가 자민당식 일당 우위 체제로 정착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견제 메커니즘을 만들어낼지, 이 질문은 어제 시작된 거예요. 8.17은 답이 아니라 다음 5년의 첫 페이지일 뿐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8월까지의 2달을 같이 추적해보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그쪽이 가장 빠릅니다.